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진짜고미 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31강이고요. 지난 30강에 이어서 에너지 자원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자원의 조건, 그 다음에 자원의 특성 학습했었죠. 자원의 조건 3가지 유용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해야 됩니다.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자원의 특성 유한하다. 두 번째 현재되어 있다. 세 번째 가변성을 갖고 있다. 정리했었고요. 자, 다음에 에너지 자원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탄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 수원에 있다. 유탄천 수원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오늘도 나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암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오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석탄과 석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석탄 산업혁명기부터 빠르게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고기 조산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중국은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그리고 석탄, 호남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다음 석유, 신생대 3기 배사 구조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 하면 유럽과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소비 비중이 높다. 그리고 석탄이 호남이라면 석유는 싸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30강이고요. 30강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코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끌림이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나라 준비해봤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수많은 러시아처럼 면적이 큰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면적이 작은 축에 속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은 나라들이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면적이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나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국토의 면적이 0.44 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데요. 어느 나라냐면 바티칸 시국입니다. 자, 바티칸 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자, 바티칸 시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카톨릭 교회와 교구를 통괄하는 교황청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조그만 영토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하면서 아름다운 예술품과 건축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는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르니니 등 모두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예술가 등이 참여한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으로 매우 역동적이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돔의 중앙 청장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장식이 연출하는 환상적인 분위기는 마치 천국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하나의 명물인 교황재단의 천개는 베르니니의 작품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의 상징입니다. 역시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 베드로 광장은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회랑에는 무려 284개나 되는 기둥이 받치고 있으며 기둥 위에는 140개의 카톨릭 성인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바닥 넓이가 15,000제곱미터에 달하며 6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장으로 교황이 세계 각지에서 온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바티칸 궁전은 성 베드로 대성당과 함께 바티칸 시국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바티칸 궁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런던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곳으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르네상스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이 가득합니다. 바티칸 궁전의 중심이 되는 곳은 시스티나 예배당입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에는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 다양한 작품들이 그려져 있는데 가장 유명한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과 아담의 창조로 유명한 천지창조입니다. 시스나 성당 천장화는 모를지라도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영화와 소설에 소개되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열리는 곳도 바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입니다. 자, 이 바티칸 시국은요, 이탈리아 로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자, 나라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 모든 건축물들과 예술품들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다양한 영화와 소설에서 소개되어서 더욱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많이 보셨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품들이 이 조그만한 나라에 가득합니다. 이 조그만한 나라 자체가 수많은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다양한 유적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곳 굉장히 많은 유적지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끌림으로써 바티칸 시국 소개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31강 내용 진행해보죠. 자, 31강은 지난 시간 에너지 자원에 이어서 에너지 자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에너지 자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석 연료 중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연가스부터 살펴보죠. 자,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는요, 무색, 무치, 다시 얘기해서 색도 없고요,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난방 또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로 요리할 때 나오는 가스 있죠? 그게 바로 대부분 이 천연가스, 도시가스로 들어오는 가스가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얘기겠죠. 가정에서 막 난방을 하는데 또 요리를 하는데 막 끓음이 나고 막 매연이 나면은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라고 불리는데요,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천연가스는 수송용으로도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택시들이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를 연료로 해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스를 이용한 택시들 역시 천연가스 이용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탑승하는 버스 있죠? 버스 중에도 천연가스 버스라는 이 딱지가 붙은 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버스들도 역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용으로 사용되지만 수송용으로도 이용되기도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이 적다. 다음 세 번째 특징 살펴보죠. 자, 이 천연가스는요, 냉동 액화 기술과 대형 수송관이 건설되면서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천연가스는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가스니까 기체겠죠. 기체는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운반하거나 보관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영하 164도까지 낮춰야지만 얘가 액체로 변합니다. 과거에 기술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영하 164도까지 이 가스의 온도, 기온을 낮추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기술이 개발되면서 천연가스를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낮출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액체로 바꿀 수 있는 냉동 액화 기술이 개발되게 되는 것이죠. 자,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꾸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보다 먼 곳까지 운반을 하고 보관하는 데 더 용이해졌겠죠. 자, 그리고 대형 수송관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수송관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때도 어느 정도 압축한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동 액화 기술을 통해서는 액체로 만든 LNG가 운반이 된다면 대형 수송관에서는 액체가 아니라 기체인 상태 그대로 압축만을 한 상태로 운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부피가 너무 커서 운반하기가 힘들었고요. 그 덕분에 국제적인 이동량이 적었지만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자, 자료 몇 개 보죠. 자, 이게 바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대형 수송관 파이프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은 LNG, 액체 천연가스를 저 영어로 그 영어 약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164도까지 낮춰서 액체인 상태로 바꾼 다음에 배에 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 자료는 여러 에너지 자원의 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가스를 파이프를 통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경우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를 모두 표시해 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가스를 파이프를 통해서 운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반할 때는 요 그래프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NG, 액화 천연가스를 얘기합니다. 얘는 냉동 액화 기술에 의해서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꾼 것이죠. 자, 가까운 거리에서는 액체 천연가스보다 파이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이프를 통해서 운반할 경우에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LNG는 장거리에서
수송 비용이 적게 들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국제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에는 LNG, 다시 얘기해서 이 가스선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학습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출국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유럽 지역들은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가 유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관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러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 콧대가 굉장히 높은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는데요. 오만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오만으로부터 파이프를 건설하면 너무 멀죠. 중간에 히말라야 산맥도 가로막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우리나라까지 연결하기 위해선 북한 간의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져야겠죠.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액체로 바꿔서 가스 수송선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수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수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과 그 대형 파이프가 건설되면서 소비량이 급증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과 대형 수송관 건설로 소비가 급증했다.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네 번째. 자,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미리 얘기했었죠. 신생대삼기 배사 구조에 물이 있고요. 그 위에 석유가 존재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연가스가 분포하고 있다 그랬죠. 신생대삼기 배사 구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천연가스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쓰느냐? 자,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출국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지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서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럽, 역시 천연가스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에서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러시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은 어떤 나라가 있느냐? 역시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 천연가스 하면 러시아 기억해 두시고요. 카타르랑 노르웨이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석탄과 석유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석탄은 호남, 석유는 싸이. 자, 천연가스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친구가 뭔가 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천연덕스럽게 거절합니다. 천연덕스럽게 뭐라카노 잘 안 들리는데 뭐라카노 천연덕스럽게 그래서 뭐라카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천연덕스럽게 안 들리듯이 뭐라카노. 자, 그래서 카타르랑 노르웨이가 들어가 있으면 천연가스 수출국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천연가스와 관련된 자료 몇 개 살펴보죠. 자, 먼저 천연가스의 용도별 소비 비중입니다. 자, 산업용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타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농업, 상업, 공공서비스, 가정용임. 아까 천연가스는 무취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그랬죠. 우리 집 쓰는 도시가스. 그래서 가정용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은 천연가스의 생산량과 수출량, 수입량의 국가별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산량 러시아 짱, 수출량 러시아 짱. 그래서 천연가스 하면 러시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모라카노, 노르웨이랑 카타르 들어가면 천연가스의 수출국을 나타낸 것이구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입량 같은 경우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몇 개 더 보죠. 자, 두 번째 자료는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개 나라의 소비 점유율과 생산 점유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역시 러시아가 들어가 있죠. 생산 점유율은 굉장히 높지만 상대적으로 소비는 적게 하고 있죠. 남는 천연가스를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 일본은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천연가스의 생산과 이동. 자, 그래서 러시아, 자, 파이프를 통해서 유럽 지역으로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했고요. 다음에 서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들은 대부분 배를 이용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동부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 사용량도 많습니다.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죠. 자, 미국은 거의 뭐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의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유 많이 쓰고요. 석탄도 많이 쓰고요. 심지어 천연가스까지 많이 씁니다. 거의 뭐 모든 에너지 자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고요. 경제 수준도 높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천연가스와 관련된 자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석탄, 석유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 천연가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화석연료라고 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 문제에서 이 세 개의 화석연료를 비교하는 선지 혹은 보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석연료들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화석연료 비교. 자, 6가지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 1차 에너지 소비 비중. 유탄천, 수, 원 정리했었죠? 그래서 유, 단, 천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사용 시기. 자, 세계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것, 산업혁명기에 연료로 사용되었던 석탄이고요. 그 다음이 석유, 가장 마지막에 상용화된 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입니다. 자, 세계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는 석탄이라 그랬죠. 석탄이 가장 많고요. 자, 반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화석연료는 방금 얘기했죠. 천연가스입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가 석유가 되고요. 천연가스가 마지막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에너지 소비 비중 유탄천. 다음 사용 시기로는 석탄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그 다음이 석유와 천연가스 순입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 배출, 천연가스는 가장 적고요. 석탄이 가장 많아요. 자,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가채연수입니다. 가채연수는 채굴이 가능한 연수. 얼마만큼 오랫동안 캘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남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생각해보죠. 가채연수가 가장 적은 화석연료는 뭘까요?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화석연료겠죠. 석유가 가채연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가채연수가 가장 긴 화석연료는 석탄이에요. 두 번째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마지막에 석유입니다. 그래서 가채연수는 사용량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석유 순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다섯 번째, 발전 소비 비중. 요건 우리 조금 이따 할 내용인데요. 정리만 해두고 갑시다. 발전 소비 비중은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천연가스, 그 다음이 석유입니다.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편제성. 과연 특정 지역에 치우쳐서 분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무엇이냐? 이미 학습했습니다. 바로 석유가 됩니다. 석유가 편제성이 가장 크고요. 반면에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른 분포를 보이는 자원은 석탄입니다. 그리고 석유와 같이 산출되지만 석유보다는 편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가스가 두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이 석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6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화석연료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말씀드렸듯이 선지와 보기에 자주 제시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가와 나 에너지 자원 주고 두 개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 가장 자주 나오거든요. 이때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요것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천연가스까지 해서 화석연료는 모두 정리해 봤고요. 다음은 우리 원자력 발전 정리해 보죠. 자,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은 무엇이냐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 분열 시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꽝꽝꽝꽝 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 양식, 그것을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요것인데요. 적은 연료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태우면 끝입니다. 뭐 젤을 다시 태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라늄은 한 번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계속해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1g으로 얻을 수 있는 전력 에너지가 석탄 3톤, 석유 9드럼과 맞먹는다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적은 양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에너지 자원이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화석연료, 물론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지만 석탄과 석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 오염시키고요.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발전 양식입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 완전 짱이네요. 예! 얘를 이용해야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죠. 자, 효율성이 높고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지만 한번 방사능 유출되면 어마어마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방사능 유출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이 원자력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유출되면은 아직까지도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간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하니까요. 최근에 우리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감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전 양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자, 5번째. 자, 그럼 어떤 나라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느냐? 원자력 관련 기술 보유한 나라들. 그리고 2번째,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야 돼요. 비싸죠. 얘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매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을 이용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많이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가장 원자력 발전의 생산량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요. 생산 비중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대표적인 나라이고요. 자, 자료 하나 보죠. 자, 보시는 자료는 주요 국가의 원자력 발전량입니다. 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발전해내고 있는 미국이 1등이고요. 2번째가 프랑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자력 발전량은 미국이 많다. 요건 절대적인 양이고요. 자, 또 하나의 자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생산량이 해당 국가의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시 얘기해서 전체 전력 생산에서 그 중에 얼마만큼을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느냐. 자, 미국은 생산량은 많지만 그만큼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 자,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하나 있죠. 프랑스 75.9%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하면 프랑스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째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앞으로의 좀 추이가 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이 전력 생산을 바꿔나갈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기에도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기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3번째. 자, 그래서 발전량은 미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발전 비중은 프랑스가 가장 높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다양한 발전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요 발전 양식을 3가지 들어보라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리고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원자력 발전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3개의 주요 발전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3개의 주요 발전 양식입니다. 자, 발전 양식 크게 3가지 들려면 화력 발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살펴본 원자력 발전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자, 일단 화력 발전은 어떻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냐면 자, 석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에다가 물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만든 그림이에요. 자, 석탄을 연소시킵니다. 태웁니다. 자, 그럼 뜨거운 열이 발생하면서 요 물이 끓겠죠. 잘 보세요. 물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끄는 거 보이세요? 끕니다. 끓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증발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물이 부글부글 잘 보세요. 부글부글 끓죠. 잘 안 보이네요. 다음부터 크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끓면서 수증기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 수증기가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터빈을 뺑글뺑글 돌리게 되면
전기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력 발전입니다. 석탄을 이용하느냐, 석유를 이용하느냐, 천연가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반면 원자력 발전은요, 얘가 바로 우라늄이거든요. 얘를 핵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역시 물을 갖다 놓는 거죠. 옥콕 핵 분열을 시작을 하면은 열이 발생하고요. 위에 있는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역시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뺑그르르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에요. 자, 얘네들은 수증기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력 발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러한 기력 발전들은 많은 양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풍부한 냉각수를 얻을 수 있는 해안에 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반면 수력 발전은 발전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 높은 낙차가 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물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터빈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떨어져 내리면서 터빈을 뺑그르르 돌리겠죠. 자, 터빈이 뺑그르르 돌아가면서 전력이 생산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수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3대 발전 양식을 정리하라. 그러면 화력, 원자력, 수력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각각은 이러한 형태로 전기를 생산해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해 두셔야 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세계 발전 방식별 발전량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발전 방식별로 하나 정리해 두십시오. 자, 화력, 그리고 수력, 원자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화력, 수력, 원자력 중에 화력입니다. 압도적이죠. 67.4%. 화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수력, 16%입니다. 수력, 그 다음이 원자력입니다. 화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발전 방식별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에너지 원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력 발전은 다시 석유를 이용하는 것, 석탄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순으로 정리해 보면 가장 높은 게 석탄이죠. 석탄 1등. 두 번째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세 번째가 석유가 아니죠. 수력입니다. 그 다음이 원자력이 되고요. 12.9%.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석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은 유탄천이 수원에 있어요 였었죠. 유탄천 수원. 자, 그런데 발전에 소비되는 에너지 양의 비중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석유를 맨 뒤로 보내면 됩니다. 유탄천 수원에서 석유가 맨 뒤로 가면 탄천 수원 석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안에서는 석탄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 다음 가장 비중이 적은 게 석유가 되는 거죠. 요게 우리 아까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발전 방식별 발전량 정리해봤고요. 화, 수, 원 기억해 두시고요. 유탄천 수원에 있어요에서 석유를 맨 뒤로 보낸다. 그래서 석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석유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는 자료는 세계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 표시된 색깔이 상대적으로 옅을수록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한눈에 보아도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은 요런 나라들입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동아시아, 러시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요거 살펴보죠. 자, 전력 발전량인데요. 각 나라마다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 내는데 화력과 수력과 원자력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자, 미국 화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일본,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 나라 있죠. 프랑스. 아까 프랑스 하면 원자력이라 그랬죠. 노란색 원자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수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주요 발전 양식 다시 얘기해서 화력, 원자력, 수력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요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죠. 신재생에너지. 자, 일단
신재생에너지는 어떠한 에너지들을 얘기하느냐? 얘는 크게 신에너지, 뉴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리사이클 에너지 이걸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의미,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한 것, 신에너지가 되고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생에너지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죠.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수력은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력, 재생 에너지입니다. 물 계속해서 돌리면서 발전할 수가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에 속한다. 자, 그럼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에너지 자원은 화석연료입니다. 석유, 석탄. 가장 큰 단점이 이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심해지고 있고요. 대기오염도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공기가 너무 탁해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아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신재생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대부분 재생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아니고요. 대부분 재생이 가능하여 고갈 염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단점 중에 하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고요. 고갈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거를 모두 극복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자,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요, 선진국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자, 그리고 개발 비용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낮아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얻어내는 에너지 자체가 적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신재생에너지는 이것이 낫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낫을까요? 자원의 조건 할 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돈이 안 든다는 거죠. 경제성이 낮다.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지역적 편제. 다시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수력발전 물이 많아야 돼요. 어디에나 물이 많은 거 아니죠. 풍력발전 바람이 강해야 돼요. 바람이 강한 곳도 있지만 약한 곳도 있죠. 태양광 발전 일조량이 많아야 됩니다. 일조량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죠. 그래서 지역적 편제가 크다. 자, 그런데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도, 석탄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도 화력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물이 많지 않으면, 바람이 강하지 않으면 아예 생산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 편제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에너지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가 수력입니다. 자, 수력 조금 아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그림 보면서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력은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터빈이 있어요. 그럼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전력 생산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낮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과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 자,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큰 낙차가 필요합니다. 큰 낙차. 다음 두 번째, 물의 양은 많아야겠죠.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물을 떨어뜨리면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큰 낙차, 두 번째 조건은 풍부한 유량,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전 세계에서 낙차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자, 유량이 풍부하다.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겠죠. 자, 비가 많이 내리는 대표적인 지역 어디 있을까요? 열대 우림기후 지역.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을 비롯한 열대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큰 낙차를 얻을 수 있는 곳,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신기조사인데 산이 굉장히 높고요. 경사가 급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수 있고요. 다음 빙하지형, 대표적인 거 U자곡,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뚝 하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큰 낙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브라질이고요. 다음 신기조사인데, 그리고 특히나 빙하지형이 분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노르웨이, 그 다음에 캐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풍력 봅시다. 자, 풍력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엇이 강해야 될까요? 바람이 강해야겠죠. 첫 번째 조건, 강한 바람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은 어디냐? 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 그래요. 자, 먼저 여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자, 바다에서 바람이 붑니다. 자, 산을 만나면서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빌빌빌빌빌빌빌빌빌. 바람이 산을 만나면서 속력이 느려지면서 풍력 발전기 자체가 천천히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한 곳입니다. 자, 그럼 바람이 강한데 어디 있을까요? 산을 만나기 전에 여기 있겠죠. 여기다가 풍력 발전기 만들면 확! 빠른 속도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바람이 강한 곳. 다시 얘기해서 장애물이 없는 곳, 바람을 가로막는 곳이 없는 곳, 여기입니다. 고산 지역. 역시 바람이 쾅!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풍력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강한 곳이 풍력 발전에 유리한 곳인데 어떤 지역이 있냐? 고산지대. 해발 고도가 높은 곳, 그 다음에 해안가. 또는 덴마크는요, 해상에, 다시 얘기해서 바닷가에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지역이 바람이 강한 곳이고요. 특히나 이 강한 바람은요, 1년 내내 같은 방향으로 1년 내내 일정한 바람으로 불어오는 타걸풍지대. 이러한 경우에 풍력발전소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 그 다음에 덴마크가 있습니다. 편서풍이 1년 내내 강하게 부는 지역이죠. 대표적인 나라들 두 나라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태양광입니다. 자, 태양광이 있고요. 태양열이 있거든요. 두 개는 똑같은 게 아니고요. 조금 다른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양열은요, 말 그대로 태양의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거고요. 태양광은요,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많이 쓰이는 거는 태양광이에요. 자, 그럼 태양광. 자, 일단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려면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어야겠죠. 햇볕이 1년 내내 뜨겁게 내리쬐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이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냐? 자, 한번 보죠. 자, 지별판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자,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는 하늘에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구름이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러한 구름은 태양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일사량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구나.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역은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겠죠. 자,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은 구름이 많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럼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는 게 없으니까 얘가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많은 양의 열을 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은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서 유리한데 어떤 곳들이 있냐면 건조기후 지역, 강수량이 적어서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이 바로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나라들이 있냐? 미국, 그 다음에 에스파냐.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수력, 풍력, 태양광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지열 살펴봅시다. 지열. 자, 지열은 말 그대로 땅의 열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에요. 자, 간단하게 그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땅이 있고요. 여기에다 역시 냄비를 갖다 놓는 겁니다. 땅의 열을 이용해서 오호 계속해서 열이 가해지면 물이 역시 끓겠죠? 그리고 역시 끓는 물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전력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열이 풍부한 곳이 지열 발전에 유리하고요. 자, 그럼 지열이 풍부한 곳은 어떠한 곳이냐? 이런 지역들이죠. 신기조산대, 다시 얘기해서 판의 경계 지역들,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 어떤 지역들이 있느냐? 뉴질랜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죠. 다음에 아이슬란드,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역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뜨거운 물의 열 자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림 하나 보죠. 자, 여기 바로 이제 지열 발전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굉장히 뜨거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온의 물을 이용해서 약 160도의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합니다. 자, 발전을 하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70도. 자, 그리고 점차 식은 50도의 물을 난방으로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로 배출해 버리고요. 그래서 지열 발전도 여러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 지역 지열이 풍부한 신기 조산대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바이오 에너지까지 살펴보죠. 자, 바이오 에너지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의미가 뭐냐면 식물이나 미생물 등으로부터 메탄, 에탄올과 같은 에너지를 얻어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법, 이렇게만 정리해 두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바이오 에너지를 얻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뒤쪽에 식량작물, 기호작물 할 때 다시 배울 내용인데요. 옥수수와 사탕수수가 있어요. 옥수수, 사탕수수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옥수수나 사탕수수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는 신재생 에너지, 그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에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 비중이 높느냐? 아, 요거 하나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옥수수는 대표적으로 사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작물인데요. 일부 나라에서는 식량 작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 같은 나라 있겠죠. 뭐 또띠아, 나초 같은 것들 옥수수로 만드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옥수수를 이용해서 자꾸 에너지를 생산해내다 보면 옥수수의 그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 작물로 이용되는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나라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 옥수수 짱, 바로 미국입니다. 두 번째, 사탕수수의 생산이 많은 나라. 우리 역시 다다음 시간에 갈 건데요. 사부인이라고 정리해 드릴 거예요. 사탕수수는 브라질, 인도. 그래서 브라질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와 사탕수수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브라질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림 하나 보고요. 자, 여기 바로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농작물이랑 가축 배설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나 나무로부터 다양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 그게 그냥 바이오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 농작물, 대표적인 애가 옥수수랑 사탕수수가 있는 거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바이오 에너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까지 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는 모두 정리가 끝났고요. 지도 하나 보고 우리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너지 자원 개발과 지역 변화까지 살펴볼게요. 자, 요 지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주요 발전소 A, B, C가 나와 있습니다. 자, A부터 보죠. A. 자, A는 내륙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요. 하천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하천 주변이니까 얘는 수력 발전소가 되겠죠. 다음에 B. 자, B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지열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빨간색 B가 많이 입지하고 있죠. 얘는 지열 발전. 자, 반면에 C는 여기 에스파냐 많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서부 지역에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얘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공급량과 발전량 비중도 이 지도에 나와 있죠. 자, A와 B. A는 약간 에메랄드 색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만나면 캐나다, 다음에 노르웨이, 다음에 브라질은 안 나와 있네요. 캐나다와 노르웨이. 빙하 지형이 발달한 나라. 수력. 다음에 B는 멕시코, 일본, 아이슬란드. 공통점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B는 지열 발전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재생 에너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과 지역 변화인데요. 이 내용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쭉쭉쭉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어떤 지역에 에너지 자원이 발견되면 그 지역의 주민소득이 늘어나고요. 당연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자, 그러다가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면 지역경제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서남아시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판매해서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오일머니 덕분에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유럽. 자,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공업이 발달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이 고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갈로 인한 폐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의 다시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다음 5번. 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뭐 산성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인간이 생활하는데 에너지 자원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원은 편제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수입을 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에너지 자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에 스스로 풀어보기 1번입니다. 자, 지도는 새 화석 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은 상위 5개 국가를 나타낸 것이래요.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A, B, C가 제시되어 있죠. 먼저 빨간색 A부터 보죠. 자, 빨간색, 중국 압도적으로 생산량이 많네요. 그리고 미국도 생산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호주, 오세일리아, 남아공, 호남입니다. 자, A는 석탄이 되겠죠. 다음 B. 자, B는 어디서 많이 생산되느냐 살펴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와우.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에서 생산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싸이. 그러니까 B가 석유가 되고요. 다음 화면 C는 당연히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라카노 할 때 카타르도 있었죠. 카타르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럼 선지 봅시다. 1번 A는 석탄은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는 에너지 자원은 석유가 되겠죠. 옳지 않고요. 다음 B. 2번 B는 석유는 냉동 액화 기술 발달 이후에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3번 C는 천연가스는 고기조산대에 많이 매장되어 있대요. 석탄이 고기조산대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신생대 3기 배사구조. 다음 4번 석탄은 석유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아니죠. 편대성이 가장 큰 석유의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5번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석유가 1등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내용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자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정리했고요. 원자력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중간중간 화석 연료를 비교하는 내용들, 그리고 주요 발전 양식을 비교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했으니까요. 이 내용들까지 꼼꼼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봐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오키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천연가스의 세계적인 수출국, 그리고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천연가스의 특징 두 번째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의 특징입니다.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그리고 수력발전, 풍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의 농목업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간단하게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